네, 자, 우리 2022년 국회직 8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직 8급 난도가 만만치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딱 천장이야. 얘보다 어려워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문학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안정감이 들어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근데 이걸 20개 주는 건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 한두 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겠군 생각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라는 방법만 잘 알면 나머지 문제들의 기초 유형들을 빠르게 풀어가지고 한 문제는 공들여서 시간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1번 요거는 이제 문법에서 품사 통용에 대한 거죠. 자, 비교적이 뭘 꾸며? 바로 뒤에 있는 걸 꾸민다고 하면 안 돼. 편리하다. 여러분 이거 기억에 별표 줄까요? 자, 선지에 함정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는 수식어가 바로 뒤에 걸 꾸밀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출제자도 그걸 노렸다. 교통이라는 명사를 꾸미면 관형사잖아. 근데 저 뒤에 있는 그래서 일부러 얘를 뒤집어 둔 거거든.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단데. 그래서 이 함정은 되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또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똑같은 거에 또 당하면 어때? 분하죠. 내가 모의고사 때 한번 해줄게. 그러면 또 당했네 바보들아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치? 그리고 비교적이 아니더라도 용어를 꾸밀 수 있는 말들이 있으면 요런 방식을 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세나 만세 르의 르이 뭐예요? 격조사. 격조사는 무엇과 체온과 결합합니다. 100%인가요? 아니요. 문법에 100%는 거의 없어요.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확신하죠? 품사통용에서는 일부러 되게 예외적인 것으로 그 문법에서의 품사의 판별법을 깨뜨리지 않아요. 품사 통용을 냈다는 것 자체가 약속한 걸로 풀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나올 거를 가정하지 말고 만세가 품사 통용에서 명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는데 격조사 붙으면 명사, 그죠? 그리고 쉼표나 느낌표 왔으면 감탄사 이렇게 알면 돼요. 그 약속대로 풀리게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뭘 꾸며 용어는 꾸미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부사. 얘가 명사일 때 격조사랑 부합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서술격조사. 그러면 얘는 체온 중에 뭐죠? 수사요. 자, 그 다음에 한창 성장하는 당장 부피가 크다는 게 아니라 성장하다라는 뜻이며 관형 사용에 는과 결합했으므로 동사.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여기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서 조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사 중에 어떤 조사들인지 한번 보죠. 1번. 그래 그려. 밑에 그려도 써줘. 종결보조사 중에 감탄문 뒤에 오는 두 개. 그래 그려. 뭐뭐하군 그래. 뭐뭐하군 그려. 그 다음에 그를 만나야만 이렇게 했는데 이 만은 생략해도 말이 되죠. 보조사예요. 자, 그 다음 4번도 그래요.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해.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형의 종결어미까지 쓰고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예요. 자, 그래서 종결어미가 있으면 원래 사실은 보조사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뒷말을 이렇게 이제 이어주기 위해서 보조사를 붙여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요. 얘도 요 빠져도 되죠. 그죠? 그래서 2번이랑 4번이랑 5번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생략해보는 방법. 그러면 이게 괜찮은가? 요 방법으로 보조사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은 그것이 금덩이라도 라고 했어요. 그때 금덩이까지가 명사인데 이 자리에 이라도에서 이게 이로 끝났기 때문에 생략돼요. 자, 그러니 여기서 라도 부분은 서술격 조사의 뒷부분, 어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다, 이고, 이내 이런 식에서 이게 통째로 잡으면 서술격 조사죠. 하지만 고는, 내는, 라도는, 면은 그죠? 이거 뭐예요? 어미 파트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서술격 조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서술격 조사도 고정부는 뭐예요? 서술격 조사의 고정부지만 뒤에는 어미가 붙어요. 그게 서술격 조사의 유니크한 부분이잖아. 자, 그래서 연결어미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 요거는 단어의 뜻풀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어휘구나 하고 외워주면 되고 여기서 5번에 잣입으로 출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이랬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입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휘, 최근 어휘. 자, 그 다음에 4번 어법.
자, 여기서 1번. 그 회사는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계 최고인 게 회사요. 그럼 선생님, 회사의 물건이지 회사인가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건으로 승부 받았겠지만, 그쵸? 그래서 물건으로 심판 받았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업계 1위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서 잘못된 것들 고쳐봐야겠죠? 자, 고쳤을 때, 자, 여기서 해결되다의 주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해결되다의 주어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자유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다. 그럼 여러분, 얘는 구죠. 얘는 절이죠. 그러면 안 돼. 구구, 절절 이렇게 단위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때 한쪽을 바꿔줘야죠. 그래서 자유를 수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요것도 마찬가지. 재무지표 현안과 개선 계획을 수립 이렇게 했는데 얘는 구고 얘는 서술어가 있죠. 근데 서술어도 되다 말았지. 목적어가 있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수로가 돼야 되잖아. 서술어. 근데 수립하다가 아니라 수립이야. 그러면 고칠 때 구로 바꾸거나 절절로 바꾸면서 이때 여기 나오는 수립도 하다 붙여줘야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의 주어가 빠졌죠. 그럼 누가 개선해야 돼? 그 회사가 개선을 해야지. 자,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거 넣어주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글의 논지와 가까운 것은 주제 유형이요. 논지 동그라미. 그러면 요약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해볼게요. 괴테는 자,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것에 있다라고 했어요. 즉 이래. 그럼 재진술하겠지? 그는 누구예요? 괴테죠. 즉 괴테는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개체와 근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이 그의 조국, 누구의 조국? 괴테의 조국을 점령했을 때 괴테는 피테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하진 않았다. 자, 물론 그도 괴테도 자기의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뭐였다? 인간성이나 인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쭉 읽었을 때 괴테가 뭐에 집중하는가? 뭐에 신경을 쓰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괴테의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러면 괴테는 자,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두 개를 더해.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결국에 보편성 이렇게. 자, 그래서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직이에요? 그러면 이거 각자 개성 중요하다고 생각해. 존엄하다고 생각해. 왜? 자연과 유사한 지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개체와 근원 사이의 중간엔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 그래서 나폴레옹이 점령했을 때도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지만 이런 건 인류의 역사에서 큰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 예. 자, 그 다음 여기서 인간성이나 인류 있지. 이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집단의식보다 뭐를 더 중요시함? 개인의 존엄성.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 단위의 모욕이나 실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거죠. 그냥 이런 거죠. 인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런 거죠. 근데 개개인의 인권이나 인류라는 거시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다음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 속에 이제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대요. 그럼 여러분, 괴테랑 우리 입장 같아 달라? 우리 입장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괴테랑 우리 입장은 좀 달라. 첫 문단이랑 둘째 문단은 그래서 내용이 전환되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 얘기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물결 칠게요.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중요해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누가 생각하죠? 글쓴이요.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의 의지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이게 둘째 문단에 나온 글쓴이의 주장 중 하나야.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위에 두면 진정한 인간성이 개발될 수 없다. 그러면 괴테랑 나의 공통점이 있어. 뭐가 중요하다고 봐? 인간이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인간성은 밑줄과 물결을 겹쳐칠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끌어낼 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하면 안 돼가 근거로 쓰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 조직사회에 종속돼서 정신적인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을 경계하자. 그러면 여기 나온 정신적인 독립성이 위에 나온 괴테가 중요시한 것 중에 뭐에 들어갈까요? 개성, 존엄? 그런 것들이죠. 개성과 존엄. 자신의 개성을 위협받는 거잖아. 정신적 독립성. 그럼 여러분, 이 글의 글쓴이는 결국에 괴테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죠. 상황은 되게 달랐어. 하지만 어떤 부분이 더 강조돼? 괴테와 같은 부분이 후반부에 다시 강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와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환경까지는 괴테 상황과 역접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간성을 중시하는 건 괴테랑 입장 같죠. 자, 그러면 끝까지 오늘날 우리는 괴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서운 드라마의 물음표. 뭐야 무서운 드라마?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개성을 잃고 그죠?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려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진정한 인간성 별표.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한다. 자, 그래서 쉽게 자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부르짖는 괴테의 외침은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요즘의 병폐를 치유하자는 세계사적 선서가 된다. 중요해진다. 다시 끌어올리자. 괴테의 특징 중 그 부분을 끌어올리자. 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까지. 밑줄. 마지막 문단은 제가 펜터치 많이 안 하죠. 왜? 사실 1, 2문단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걸 사실 저는 둘째 문단까지만 주고 문제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려울까봐 세 번째 문단이 덧붙은 거예요. 아마 두 번째 문단까지 한 게 출제자의 초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검토진들이 너무 틀려서 셋째 문단을 추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펜터치하고 곧장 선지 보고 지우려고 드니까 2개 남아요 이러는 거야. 여기서 가다바늘 돼. 이 글의 글쓴이는 괴테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에요. 괴테가 다시금 중요해지는 이유를 생각해봐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인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됐어요. 여기서 선지로 가서 1번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개인과 인간의 갈등을 인정 안 했나요? 아니죠. 이 경쟁관계에서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지워. 1번 지워. 자, 갈등이 있을 수 없다에 없다 X. 여러분 여기서 X 되면 뒤에 OX를 할 필요가 없죠. 넘어가요. 2번 개인이 집단의 목적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 맹목적 밑줄. 아니다 밑줄. 그치. 비판이 없는 집단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을 하는 게 개인이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집단의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너 괜찮은데 기다려봐. 더 나은 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존엄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도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일 게 아니라 집단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이 글에 글쓴이가 강조한 게 이거예요. 집단의 개인이 눌릴까봐 걱정을 했지 개인이 말을 너무 안 들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3번 X. 이거는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측면의 우려가 아니에요. 반대 측면의 우려예요. 그 다음에 4번 진정한 인간성은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한 이 역시 진정한 인간성을 주장했는데 이기주의가 될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참이나 거짓이다가 아니라 이 글에 글쓰니까 걱정한 적이 없다야. 자, 그 다음에 4번 다수의 논리를 세워 개인의 의지를 꺾는 것 잘못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이 나왔지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끊고 개인의 의지가 다수의 논리를 무시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 4, 5 묶어. 3, 4, 5는 모두 다 이 글에 글 쓰니까 걱정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끝. 그 다음 6번. 자, 6번에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하라. 발문이 시키는 순서대로 읽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읍시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글이 보기를 비판한다 그러면 발문이 시키는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그냥 위아래로 읽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보기. 생득론자는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자, 우리는 주변의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그 유전적 능력을 타고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여기서 생득적이라는 어휘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생득적.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생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득은 뭐야? 얻다지. 그러면 생득이 뭐겠어? 나중에 얻는 거겠어? 태어나면서 얻는 거겠어? 네, 선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어휘력을 사실 공무원 시험, 국회에서 이르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선천적인지 몰랐어요 하면은 그래 그건 네 사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자를 낮자까지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생득적을 본 적이 없어도요. 한자 낮자를 알면 생이니까 타고난 이런 뜻이겠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득론자들은 언어 습득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유전적 능력. 얘를 보고도 추정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제일 언어 습득 연구에 대해 양극단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양극단이 뭘까? 하고 여기서 극단적 행동주의자적 입장은 어린이들이 백지 상태, 즉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전제된 개념을 갖지 않은 깨끗한 상황에서 세상에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조건화된다, 배운다, 조건화의 비추어 봐요. 조건화는 학습된다는 얘기예요. 조건화는 학습된다는 얘기야. 자, 또 반대쪽 극단에 있는 구성주의 입장은 어린이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내재적인 지식 가지고 있었다. 안 해.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일정표, 유전적이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상호작용과 담화를 통해 언어 기능을 배운다는 나중에 덧붙는 거죠. 이렇게 하고 더하기. 배우긴 배우지 이거야. 그래서 여기 구성주의가 교육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천성을 얘기를 한 거죠. 이 두 입장은 연속선상의 양극단을 나타내며 그 사이에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보나? 제가 문어한 알고리즘 할 때 제가 기출에서 언어와 국어의 단원의 첫 번째 문제로 언어의 합리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이거 국회직 지문을 보여주면서 이게 10년 전 문제긴 하지만 이게 언어와 사고의 관계 문제 기출의 역사의 첫 문제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문법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나중에 득이 될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2022잖아요. 10년 뒤에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에만 나왔나요? 언어가 먼저다. 사고가 먼저다. 일행지계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론인데 비문학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하래. 보기는 뭐예요? 타고난다죠. 얘는 뭐예요? 그냥 생 백지다. 다 배우는 거다. 뭘 타고나긴 이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 양상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누구는? 이거는 행동주의자의 입장이 실제 언어적 사용의 양상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실제적인 부분이 무시될 근거를 내가 못 찾겠는데 그러면 보류. 그 다음에 2번 아동의 언어 습득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행동주의는 불완전한 가설일 뿐이다. 오히려 유전자 실체 있어? 내놔봐 라고 의심받는 건 누굴까요? 복이죠. 유전자 어딨어? 이렇게 의심받는 건 복이죠. 기억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아동은 단순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법을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보기가. 자, 그 다음에 4번 아동의 언어 습득은 특정 언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핵심 과정인데 행동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했나요? 아니죠. 사회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거거든. 행동주의는. 자, 그러면 5번 아동의 언어 습득이 외적 자극의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지. 타고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애들은 어쩔래? 이게 이제 반박 근거로 사용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거죠.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아니, 5번입니다. 이게 국회제 5번까지 있으니까 맨날 헷갈리네. 5번이요. 자, 그 다음 7번 도산노인의 동그라미. 자, 그럼 도산노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도산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자, 도산12곡은 도산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건 무엇 때문일까? 라고 했어요. 그럼 글쓴이가 도산노인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정한 것과 진짜인 것이 구별되면 모를까? 추정한 것도 도산노인의 생각이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가곡은 대체로 음란해. 그래서 말할 게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것도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방탕하고 점잖하지 못하고 군자가 볼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의 부정평가. 여러분 한림별곡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경기체가 중에? 나의 노래, 제 춤, 제 무엇 그 사람 이름하고 제주 막 열거하는 거.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우리 짱이지?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당당당 추자 그러면서 호두나무에다 빨간 그네를 베어 자 밀어라 당겨라 아이 신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꽃 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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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예쁘죠?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한림별곡은 되게 자기 과시적이고 유흥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 그 다음 다만 요즘에 이별의 육가라는 게 있어서 세상에 성대하게 전해지는데 저것보다 낫기는 하나 또한 세상을 희롱하는 불공정한 뜻만 있고 온유 돈후의 실질적인 어떤 득이 적다. 그러니까 교훈이 적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낫긴 한데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해줘. 이쪽 방향으로. 제일 나빠.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도 별로야. 자, 그 다음 노인은 평소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은 알았다. 자, 그래서 비판할 줄은 알아요. 예, 그래서 한가하게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가슴속에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늘 시로 썼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 시와 달라서 읊을 수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는 없다.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 속의 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우리나라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한시를 우리나라 스타일로 노래로 부를 수는 없어. 그래서 시조가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도산 노인은 원래 한시를 썼는데 노래로 부르게 하려면 시조를 써야 될 거거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를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도산 노인도 원래 시조를 잘 모르지만 시조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일찍이 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떠 도산 육곡이라는 것을 지은 것이 둘이니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내가의 내 동그라미 그래서 드디어 자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자, 여러분 이거를 미리 봤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황이 누구예요? 그죠? 도산 12곡의 작자이자 그러면 저 앞에서 도산 노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나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일찍이 육가를 지은 것이 둘이니 하나는 언지 하나는 언학이다. 그죠? 그래서 언지 언학 도산 12곡 얘기예요. 언지는 자연 친화적인 얘기 6개, 언학은 학문 탐구하자 6개. 이거 우리 문어한 알고리즘에서도 했고 최근 기출에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서 노래하게 해서 안석에 기대어 이를 듣고자 했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한다면 비루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두루 통하게 될 것이네. 이게 뭐냐면 도산 12곡은 자꾸 부르면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지은 언지 언학의 도산 12곡은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이켜보면 나의 자취가 잘못 어그러졌으니 자기가 벼슬길에 나갔다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곡조를 얹었을 때 음절이 맞을지도 자기도 자신이 없다. 여러분 그럼 이 전에 이황은 시조를 많이 지었을까 많이 짓지 않았을까? 많이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사회적으로 쓰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산 12곡을 썼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우선 한부를 베껴 상자 속에 담아두고 때때로 꺼내 완상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훗날 보는 자가 이를 버리거나 취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이게 바로 도산 12곡을 짓고 작가로서 쓴 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말 노래가 대체로 품격이 떨어진다고 보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두에 나오죠. 서두에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간 뭐야 사대주의야? 그래도 중국 한시만 짱이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2번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노래로 부르는 전통을 되살린다? 한시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노래로 불러야 되니까 노래에 맞춰서 시조를 쓴다는 거야? 시조를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들에게도 부르면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얘가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1번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4번. 자, 자신이 노래를 지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왜? 내가 길을 걸어온 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폄하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신이 지은 노래가 후세에 전해져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에 상자에 넣어두고 저쩌고.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왜 맞는 말이냐. 아까 전에 제가 잡아드렸죠. 한림별공 얘기했죠. 그러니 X는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자, 그 다음 8번. 자,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성호의 두꺼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백일기도 모의고사 할 때 시를 중간까지 보고 선지 결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예. 아무리 시에 중간에 기호가 있어도 표현상의 특징 말고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까지 읽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 두꺼비라는 시도요. 이때 당시에 어디도 안 나왔던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시라고?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이 두꺼비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서 두꺼비가 뭔지 알았다 손.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문제 풀고 알았다. 근데 그거를 시를 읽자마자 알았다와 선지를 보다가 추정했다가 있단 말이야. 달라. 그러니까 시를 보고 몰랐는데 선지 보고 풀다가 추정했다 그러면 시를 한 번 읽고 해석을 못한 거잖아.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2마리 두꺼비를 키우셨다까지 보면은 진짜 두꺼비 같잖아. 그지? 자, 뒤에 해가 말끔히 떨어진 뒤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봤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살짝 만져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내서 내 양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애완 두꺼비죠? 맞잖아. 여기까지 보면. 그 일부러 작가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이렇게 한 거거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그냥 두꺼비야.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자, 그러면 두꺼비 개오래 살아? 자, 그 다음 자, 계속 볼게요.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릴판을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서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개만이 산 개 늙은 두꺼비를 자전거 위에 올려두고 일까지 같이 데려감? 감? 그 다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동요를 여기다가 끼워놓고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진짜? 아버지가 겨울잠을 자는 거야? 이거 뭘까? 아버지 칠순이 넘고도 일하셨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두꺼비를 순장한 걸까? 두꺼비를 순장한 걸까? 그래서 이거를 줬잖아. 작가는 불안했다. 이게 진짜 두꺼비인 줄 알까봐. 처음에 본인이 한 발상이 와! 대단히 참신하다 라고 생각해서 시를 썼어. 근데 진짜 두꺼비인 줄 알면 어쩌지? 너무 불안했어.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양손에 산 두꺼비는 진짜 두꺼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손입니까? 아버지의 손, 거친 손. 자, 그래서 답안은 4번. 두꺼비는 갖은 고생을 한 아버지의 두 손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쯤이다. 그리고 일행직이다. 그리고 얘가 이해고 부정발문이다. 그럼 얘는 내용 일치일 수도 있고 추론일 수도 있어요. 그때 지문 먼저 들어가도 되고 선지 먼저 봐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과학 기술이고 뭐 논리학이고 정보량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러면 선지 먼저 보는 게 득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다윈과 존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럼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을 때는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쟁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자, 뇌조직이 인간 정신의 근원 이렇게 잡아. 자, 그 다음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조직의 물리적 특성은 인간지능의 필요충분. 그러면 여기서 필요충분 조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거예요. 그러면 세포조직의 물리적 특성이 없으면 지능이 있을 수 없고 지능이 없으면 또 물리적인 이 세포들이 또 존재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지능에 대한 전통적 설명 방식은 뭘까? 그 다음에 뇌의 물리적 특성 얘기 연결해놔.
여기 2번에 있는 물리적 특성 보다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물리적 특성과 신경조직 패턴의 비교 대조가 있겠죠. 중요성의 비교. 그래서 패턴은 작은 다음표니까 지문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5번 뇌와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 확인이 되느냐. 여러분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면 물리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에 따로 밑줄 그을 거 없어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각적이라는 거죠. 감각적인 시각 대상들은 모두 다 사물이고 물리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문입니다.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비물질적 실체인 영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럼 여러분 비물질적 실체면 영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자, 영혼이 때때로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시각화될 때가 잠깐 때때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모순. 그 유령이 어떻게 이 유형의 물질과 상호작용하냐. 비무형, 그러니까 무형의 형태가 없는 비실체가 어떻게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뿐만 아니라 정신은 곧 뇌의 활동임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물질적이라 생각했던 영혼도 칼로 해부가 되고 화학물질로 변질이 되고 전기로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강한 타격이나 산소 부족으로 소멸되곤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뭐야 진짜 유령이 있다는 거야 뭐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 판단 요소가 아니야. 지금 더 보세요. 현미경으로 보면 뇌는 풍부한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단히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미경으로 보면이야. 그럼 이 글에 의하면 시각화되는 물리적 대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신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 피노키오는 목수 제페토가 발견한 말하고 웃고 움직이는 마법의 나무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럼 나무에서 생명력이 나왔죠? 자, 그러나 애석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 물질은 어디에도 없다. 자, 우선 뇌 조직이 그 신비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밑줄. 그러니 신비로운 설명할 수 없는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뇌 조직 자체가 그 역할을 하지 않냐. 다윈은 내가 정신을 분비한다. 뇌에서 정신이 나옴. 뇌에서 정신이 나온다. 분비하다. 라고 적었고, 최근에 철학자 존설은 다윈과 존설의 비교가 1번이죠. 유방의 세포조직이 젖을 만들고 그리고 식물의 세포조직이 당분을 만드는 것처럼 뇌조직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든다.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뇌가 정신을 만든다요. 그러면 1번 선지가 뭐였죠? 확인. 맞죠? 뇌조직이 인간 정신의 근원이다. 1번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더 봅니다. 그러나 뇌 종양 조직이나 접시 안의 배양 조직은 물론 모든 동물의 뇌 조직에도 똑같은 종류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보라. 그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인간 같은 지능이 있는 건 아니다. 동물들도 다 있어, 조직이, 세포가. 근데 인간만큼 지능이 안 되거든. 그럼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물론 인간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 지능에 필수인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피로 충분히 아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그래서 2번. 피로 충분?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너무 쉽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3번은 아까 전에 확인이 됐고 서두에서 그리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고요.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보기는 국어의 단모음 체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국어의 흐름. 그래서 고전문법 부분이죠. 15세기의 단모음이 몇 개, 19세기 몇 개, 현대 10개. 그러면 없어진 거 뭐예요? 아래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새로 들어갔어요? 아이에, 어이에가 들어갔고 그리고 외위도 추가됐습니다. 자, 1번. 모음들이 연쇄적으로 조음의 위치에 변화를 겪는 현상이 발견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음 위치가 이동한 게 있나요? 자리는 똑같죠. 근데 존재했던 게 빠지고 없던 게 들어간 거죠. 위치 이동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어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봤니? 이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생님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옆으로 밀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네가 삽입된 거지. 있던 것이 위아래나 이런 데 바꿨나요? 앞뒤나?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위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국어 역사에서 후설 저모음이 있었던 것으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 모양이 뭐냐 하면 왼쪽이 입술 쪽, 오른쪽이 목구멍 쪽이고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써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모음의 위치까지 설명을 했으면 얘가 모음 사각도나 삼각도 안에 있는 이 위치잖아. 그건 추정해야죠. 이 출제자들은 그런 것까지 설명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여기서 후설 저모음이 뭐예요? 목구멍, 이렇게 목구멍 쪽에 있고 아래. 후설 저모음이 아래하였던 거죠. 자, 그 다음 단모음의 개수가 점점 늘어났다. 모음 중 음소 자체가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번, 4번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일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발견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얘가 이중모음이었는데 여기로 들어가요. 원래는 없었지. 그리고 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원래 단모음을 안 쳤는데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11번 배열입니다. 자, 배열에서 가나 마로 출발하죠. 그러면 조각 보겠습니다. 가에 요약해 볼게요. 작센 아우구스투스 2세는 독일 마이센 성의 연금술사인 요한 어쩌고 저쩌고를 가두고 황금을 만들어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황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자 결국에 금과 맞먹는 대체품으로 백자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백자의 성분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금을 만드는 건 실패했고 백자는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거는 역사적인 서사성이 있는 내용이니 순차적으로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금 시도했으나 실패. 백자는 처음에 못했지만 나중에는 했죠. 자, 그 다음에 마도 볼게요. 여러분 가 보고 머리 후보 봐야죠. 17세기 유럽 전역에 백자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가랑 마의 접점은 뭐죠? 백자요. 백자의 동그라미. 이때 하는 거야. 동그라미를. 그 다음에 중국의 백자가 유럽에 들어오자 하얀 금 밑줄. 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비싼 가격 밑줄.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얘를 얘기할까 아니면 왜 백자를 가지고 싶었는지가 여기 나오나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백자를 하필이면 왜라는 게 여기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얀 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백자를 진짜 금을 만들려고 하다가 백자 만들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거야? 마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마의 관계 있죠? 그럼 여기서 가로 시작해야지 마로 시작해야지 확정 지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접속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유면 뒤로 가야죠. 그럴 거면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이다 이래야 돼. 그때 백자가 비쌌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뒤야. 확실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줬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먼저겠죠? 뭐 아니면 얘가 나중이겠죠?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좀 더 명시적 정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걸로 시작해서 이리로 가도 되고 이걸로 시작해서 저리로 가도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속단하지 말고 나머지를 보세요.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자, 나예요. 18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상류층에서 살롱 문화가 퍼졌어요. 살롱 문화의 밑줄. 자, 백자는 거기에 품격을 더함. 하지만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인들만의 비밀이어서 유럽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백자를 수입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가와 연결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나와 더 유사한 정보일까요? 나요. 백자가 비쌌다. 그렇죠? 그러면 나다를 묶어보세요. 나랑 마. 미안. 내가 기호를 잘못 불렀어. 나마. 나마를 묶어줘. 나마. 자, 그리고 나마를 묶을 때 마가 먼저 나와야 되나 나가 먼저 나와야 되나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17세기 유럽 전역에 백자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중국의 백자가 유럽에 들어오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거랑 여기서 자, 유럽은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어. 17세기, 18세기고. 그러면 누가 뒤야? 나가 뒤죠. 그러면 나일 거고 중간에 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가 마보다 앞에 올 수는 없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그러면 일단 나가 마보다 앞에 온 거 지울게. 1번 지워. 그리고 2번에선 요렇게 해줘. 자, 그 다음에 또 라가 앞에 온 거 없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라마나 잠깐만요. 얘가 사이에 꼈고
그 다음에 양 끝에 왔고, 이거 양 끝에 온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많아. 그러면 라가 이 사이에 낄 수 있는 정보인가? 라가 사이에 낄 수 있는 정보야? 라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탈리아 메디치 포슬린을 비롯하여 유럽 각지의 백자를 만들려던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에 이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실패의 원인은 고령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백자 제조 비밀은 유럽의 과학기술도 밝혀내지 못했던 데 있었던 거예요. 라는 내용이 이제 있죠. 이게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도 안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얜 지웠었고. 그지? 자, 그러면 사이에 들어갈 수 없으니 2번, 5번 남은 상태에서 아직 안 읽은 조각이 있으면 마저 읽어. 자, 마저 읽어서 여기 달을 보시면 1400도 가마가 나왔죠? 그래서 성공했잖아. 그럼 결국에 이제 놓고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마나는 그때 당시 17세기, 18세기에 백자가 왜 귀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라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이거를 뭐 비싼 가격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금을 만들든 고민을 할 때 그럼 뭐예요? 하얀 금, 백자를 만들자라는 시도를 한 거고, 그리고 처음에 못했지만 나중에 고령토를 발견해가지고 해내게 된 거죠. 성공. 자, 그래서 가다 같은 경우는 백자를 만들려는 시도와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이 저랑 좀 달랐을 수 있는데 하나 차이 날 거예요. 답안을 맞았다면. 저도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 그냥 저는 처음부터 마시작을 확정했습니다. 요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건데, 자, 마시작을 확정했다면 사실 가능성 하나를 닫고 출발해서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게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서 말을 둔 건 괜찮아. 근데 가로 시작을 아예 못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머지를 읽기 전에. 나머지를 읽으면 못하거든? 근데 나머지 읽기 전에 가로는 왜 출발을 못하겠어요? 그 중간에 뭔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의 도치도 할 수 있는데 도달은 뭐로 할 수도 있지, 마로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요거는 시작할 때 그냥 한쪽 방향을 닫는 결정만 안 해줬고 답안을 맞았으면 나머지 조건은 다 쓸 수 있었던 조건이었죠. 핵심 조건은요. 많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다 하고. 자, 그 다음 12, 13번 볼게요. 자, 12, 13번 세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트 문제 볼 때는 거기에 수록된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가마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죠. 근데 얘는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아니면은 부분이에요? 부분 입증이죠. 얘는 미리 안 읽어도 돼요. 가 읽고 1번 보고 나 읽고 2번 보면 돼서 여기 있는 선지를 미리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얘를 가져가야죠. 테라포밍 계획의 핵심이 되는 최종 작업은 해서 얘 안 외워도 돼. 더 헷갈려. 왜냐하면 여기서 최종 작업은 과정으로 열관 뒤에 맨 뒤는 이잖아요. 근데 후보 선지를 보면 더 헷갈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야 돼. 내가 선후를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 라는 정도만 캐치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선지 먼저 가져갈 게 없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의 천체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테라포밍에 동그라미 치고 그 개념을 설명했죠. 그리고 후보로 꼽히는 게 화성이래요. 그리고 화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녹슨 행성의 화성을 왜 1순위로 뽑았는가?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화제는 이 부분이죠. 화성에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그러니 대상의 특성을 설명한다에서도 대상에 테라포밍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을 성립시키려면 화성이 들어가야 돼요. 화성의 특성을 설명하고 화성을 어떻게 하면 그쵸? 테라포밍 1순위로 결정해서 바꿀 것이냐. 이 얘기. 그래서 1번의 대상 특성 화성, 그 다음에 화제는 테라포밍 대상으로 왜 적합하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영화 레드 플래닛을 보면 이런 테라포밍 계획이 잘 나타나 있다. 영화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끼가 번식해 화성 표면을 덮으면 그들이 배출하는 산소가 모여서 이제 대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럼 뭘 예로 든 거야? 영화요. 자, 그래서 얘를 통해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화성의 어떤 지구화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질문을 해. 선생님, 현존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나요? 가정된 얘도 얘예요. 가령
설정값도 예시가 됩니다. 얘 자체가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이든 가짜든 간에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놓으면 그게 구라여도 그쵸? 그게 뻥이어도 예시가 돼요. 그래서 얘에다가 밑줄 긋고 가상의 얘도 돼. 가상의 얘도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이거 진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화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한가? 현실에 대해선 뒤에서 따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방법이 나오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지. 현실화 한이라고 하면 틀려. 현실화 한이면 틀려.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라에 보면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검은 물질이 바로 레드 플래닛에 나오는 이끼다. 그러면서 유전공학에 의해 화성에서처럼 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지유류 같은 이끼 변종을 만들어서 투하한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경우 서서히 태양 광선 흡수량이 많아지고 흑관이 높게 되고, 그러나 이런 방법 선택해도 인간이 직접 호흡하며 돌아다니게 될 때까지는 또 몇백 년이 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화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을 했어? 아니죠. 좀 오래 걸릴 거야. 이런 얘기했죠. 그 귀납은 뭐죠? 예시를 모아요. 구체화 정보를 통해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이 경우도 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해야 4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되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였어. 그죠? 그리고 이거 다 가정이었죠.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A 하면 B하고 B 하면 C하고 가정된 전제가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인 거는 귀납이야, 연역이야. 연역적이지. 접근 자체, 방법에 대한 고찰 자체가 연역적이고, 그죠? 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 적도 없고.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4번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 5번은 확인, 해설, 참고였어요. 자, 그래 볼까? 화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였어요. 네, 13번 볼게요. 테라포밍 계획의 핵심이 되는 최종적 작업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날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정리를 지문에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했어야 돼? 정리를 해두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 이끼 왜 뿌려요? 걔가 뭐 해야 돼? 공기를 만들어서 대기층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화성의 대기층을 만드는 게 최종의 핵심이고, 그러려면 여기서 지금 2번은 왜 안 되냐? 2번이 더 뒤잖아요. 대기층을 만들어야 가잖아.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인류가 화성에 이주하는 게 뒤이긴 한데 그것은 테라포밍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야. 2번을 써주세요. 2번은 목적. 2번은 목적이지 계획이 아니에요. 작업이 아니야, 작업이. 그거는 다 테라포밍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럼 순서를 해볼까요? 5번을 해. 그러면 1번이 되지? 화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자, 그 다음에 3번에 화성의 대기층을 만드는 거. 그리고 화성의 온도도 사실 온도를 올려. 그래서 극관을 녹여.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뜨거워져도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14번은 어문 규정의 외래어표기법인데 사실 여기 있는 조항은 본 적이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외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본 적이 있다. 이래야 돼. 자, 여기서 1장의 2항은 한 개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만 적는다의 대표적 예시가 애플을 뭐로만 적음? 히읗으로 안 적고 피읍으로만 적음. 이거죠. 그래서 기억이 잘 나게 하려고 예시를 한 개 외우는 거죠. 자, 그 다음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있어요. 셔츠, 샤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도록 하고 원지음은 그 나라 발음이요. 자, 그 다음에 원지음이 아닌 제3국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있다면 관용을 따르라. 관용이요. 자, 그 다음 고유명사의 변형명이 통하면 관용을 따른다. 이것도 관용이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원지음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막 터키도 튀르키예로 바꾸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외래어 표기법 중 보기에 해당되는 거 원지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여기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올 띄고 성쉽다. 이것은 보조용언 중에 의존명사 더하기 하다 싶다와 결합한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게 허용된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허용 상태예요. 그래서 올이 본, 그리고 성쉽다가 보조죠. 본 보조. 그 다음에 이거는 보조사. 감탄문 뒤에 오는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집을 떠나온 쥐. 이때 과거 사건 뒤에 시간이 흐른 뒤 의존명사 쥐. 그 다음에 아른 척하다. 여러분 이게 본보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른 띄고 척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른 척이란 합성어가 있어요. 이게 친한치 않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인사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인사했다. 인사라고 썼죠. 인사. 합성어예요. 아른 척이 이제 명사라서 아른 척하다라고도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차의 차는 접사. 자, 그래서 틀린 거 5번 하나. 자, 그 다음에 16번. 벼가 익으니 들판이 누래라고 했는데 아이래를 쓸 때는 노래. 그리고 음성이니까 누래. 양성 양성 음성 음성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여기서 들르다가 기본형이죠. 들르다. 자, 그러니까 자음어미일 땐 그대로 들르지. 그리고 이거 모음어미 붙으면 어떻게 돼? 들러. 들려 아니고 들러. 들려 아니고 들러. 그 다음에 아이들은 기단 작대기 끝에 기다라타 있죠. 이것을 관형사용으로 이렇게 쓸 때 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란도 되고 기다란 기단. 자, 그 다음에 추위에 손이 고와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이 예뻐 그럴 때 아이 고와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손이 뻣뻣. 그래서 곱아서 규칙 활용해야 돼요. 얘는 규칙 활용해야 돼. 문맥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손이 곱다, 곱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쁘다의 곱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본형 지르다라서 지르든. 근데 만약에 모음을 만나면 질러, 르블 규칙. 자, 그 다음 17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한자성어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충고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의 결정을 갖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니은에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 여기서 사실 뭐 그냥 해설지 보고 외우세요 이럴 수 있는데 일행직 공무원 기준으로 여기서 성어를 사실 절반 이상 알고 있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기출 성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성어를 좀 골라드릴게요. 여기서 지로기말을 모르면 안 돼요. 파사현정이랑. 요 두 개는 필수예요. 어떤 직렬이었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틀린 걸 여러분들이 위에 세 개를 모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정답을 몰랐던 게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정답을 모른 게 문제다. 자,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건 깨트릴 파자죠. 사악하다 할 때 사거든. 자, 그리고 정도를 그러니 사경과 사도 사악한 걸 깨뜨리고 바른 곳으로 이제 가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 여기서 문맥에선 어떤 것이 중요한 상황이냐면 혼란과 무질서와 불이불만의 판치는 혼탁한 상태. 딱 적절한 거 아수라장쯤이죠. 아수라장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일행직에. 그래서 요 세 개 지로기마 파사현정 아수라장 이 세 개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되게 지엽적인 성으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주고 싶진 않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골랐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글에서 말하는 그릇. 여러분 이거 언어학 지문이면서 사리추론. 그래서 출제자들이 조금 신경 써서 내는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그릇의 동그라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 영상도식과 은유적 사상이라는 두 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영상도식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들이며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넘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식 패턴들이다. 여러분 처음엔 여기 안 쳤어. 왜냐하면 우리는 못 찾을 거니까. 그릇 나올 때까지 보기는 보는데 왜 보는지 아세요? 이게 그릇의 상위어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릇과 대조되는 말이면 안 쳐도 돼. 상위일지도 모르니까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하려고 더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존스는 그릇 균형 강제 연결 원근 차단 중심 주변 경로 부분 전체 등의 무슨 도식? 영상 도식을 예로 들었대요. 그러면 그릇도 뭐에 들어가요? 영상 도식에 들어가죠. 그럼 영상 도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릇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 여자잖아. 여자면 당연히 뭐야? 상위어 얘기해봐. 여자면.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당연히 뭐에 들어가? 동물에 들어가잖아.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릇 이게 영상 도식 중에 하나면 영상 도식의 의미하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조건이야. 그럼 영상 도식에 대한 내용의 밑쪽에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 그 다음에 시대와 문화를 넘어 거의 보편적.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상 도식들을 물리적 대상은 물론 추상적 대사들의 사상에서 사물을 구체적 대상으로 식별하며 동시에 추상적인 개념들 또한 구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릇 도식을 나왔다.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직접적 조건이 나오겠죠? 그릇 도식을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 대상에 사상하여 그것들을 안과 밖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의 뭐와? 안과 그릇의 밖. 이것을 그릇이 아닌 방이나 건물에 쓴다고요. 자, 그 다음 또 그릇 도식을 꿈이나 역사 같은 추상적 대상에도 쓴다. 그럼 여러분 물리적 대상에만 쓰는 게 아니지. 물리적 대상일 때 안팎으로 했고요. 그러면 추상적 대상일 때는 어떻게 했어? 속이라는 표현 쓰죠. 그럼 겉속. 이것도 안팎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유사하게 사용을 하네. 속. 자, 그러면 그릇 도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겉, 밖, 그리고 속, 안 이렇게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가득 차 있음. 그러면 어디 가득 찼어? 심장. 심장에 속이 있고 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심장에 담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릇 역할한 게 뭐예요? 범위. 심장. 여기서는요. 눈. 여기서는요. 두려움 속.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시야. 그치. 그래서 그릇에 이 범위가 되는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러면 4번은 뭘까? 사실 여러분 4번이 뭘까를 시험 시간에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얜 그릇이 아니네 하면 되지. 이것이 뭐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문을 똑같이 써. 그릇 말고 다른 도식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볼게. 말만으로도 추정이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 없이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거기서 끊겨요. 그래서 차단의 도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뭘 찾아야 되죠? 영상 도식에 대해서 원전을 찾아야 되죠? 네, 그렇게까지 해서 변형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만약에 기출 변형의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기출 변형의 제일 나쁜 점? 지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문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한 번 썼던 지문이 또 나오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유사한 지문이 나오지 그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만약에 영상 도식이 다시 나온다면 영상 도식 중 다른 도식들을 사용하겠지. 또 그릇을 쓰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오겠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변형 수준이 아니라.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아니니까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 거리 나무 의자에 앉아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라는 게 사실 지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누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처음 얼마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에 인파가 동생과 동생 친구 옆으로 흘러넘쳤다. 나무 의자들 앞쪽 공중전화 부스도 그랬다. 둘의 기분은 아주 우울했다. 그러면 뭐가 마찬가지야? 이거 말 안 하고 우울한 거. 즐거운 일이 없었다. 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명적질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날 친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는 협박과 유혹을 받고 있어.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얼굴을 쓸 때까지 지나치게 심각해 보였다. 왜 그래? 자, 친구는 바짝 다가앉으며 박쥐 때문에. 박쥐? 자, 벌써 잊었니? 그는 대학에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박쥐가 진짜 박쥐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미한다는 거 알죠? 그럼 박쥐랑 그랑 연결? 누구의 별명이야. 자, 그래서 어디서 신문 봐야 알지. 그가 우두머리야. 자, 우두머리 박쥐 그 연결. 빌어먹을. 전화 차례를 기다리던 몇 사람이 둘을 돌아봤다. 그들은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닌데 그 다음 결정 아니야? 물론 그래. 그런데 네가 그에게서 받는 협박이 뭐야? 나를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 앉히겠대. 그럼 여러분 이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건
이러기 싫으니까요. 자, 자기와 가까운 자리는 누구 주변? 우두머리 주변요. 그럼 우두머리 주변으로 가면 뭔가 좋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은 이거 협박이라고 생각해. 침울한 목소리였다. 동생 할 말을 잃었다. 친구가 얘기했다.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과장이 오히려 놀라워하면서 급히 가보라고 해서 나는 그의 방으로 갔지. 다들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 그럴 수 있죠. 우두머리니까. 자, 근데 나는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그의 방 바로 앞에서 마음이 굳게 닫혔고 하늘처럼 높아야 될 제일 우두머리는 위선적인 인간, 기회주의자, 그리고 우리를 짓밟은 끈앞 불빛줄. 그러니까 옛날에 배신자가 우두머리가 된 거야. 자, 그 다음 그는 웃고 있었어. 나의 손을 잡아서 흔들면서. 지난 얘기지만 나는 대학에 있을 때부터 자네가 훌륭한 젊은이라는 점을 인정했었지. 물론 자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지만 여기 밑줄 약점. 협박당하고 있는 거지 이제. 지난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 이 옆방으로 와서 일해주게. 알겠니? 그러면 자기가 나를 끌어주겠다는 거야. 자, 이때 친구는 아주 짧은 동안 동생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간단히 말해 한편이 되자는 거야. 하고 동생의 친구는 말했다. 그는 너의 이용 가치를 생각한 거야. 이용 가치의 밑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의 근현대사에 동지라고 부르는 집단이 어쨌든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안에서 동지들을 배반하고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조직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그 조직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사람이 변절할 때 그 집단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죠? 어쨌든 뿌락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가든가 아니면은 진짜 변절해서 나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쵸,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도 많았고, 그쵸. 자, 그 다음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인간이 밖에서 달라져야 될 까닭이 없잖아. 없지. 그는 너에게서 뭘 원한 걸까? 그야 충성.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몰라. 이용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졌다고 믿는 거. 예를 들어 봐봐요.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박쥐라 그랬지. 여러분 박쥐가 뭐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처음부터 순도가 떨어지는 구성원이었어. 제가 언젠가 우리 뒤통수 칠 줄 알았어. 하고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가면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잘못된 건가? 어떤 사람이 뭐 존경하거나 이 조직원 중 순도가 높다고 생각했던 이 조직의 정체성 그 자체인 사람, 그 사람이 하던 운동 같은 것들을 포기하면 그러면 자신들이 하던 일 자체를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가 이 협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전화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갈 곳을 잃고 거기서 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박쥐로 불리는 그를 알고 있다. 맞죠? 예, 2번이 답이에요. 흔들렸어? 자, 그 다음에 박쥐로 불리는 그는 대학에 있을 때 동생과 동생의 친구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줬다.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동생은 자신의 친구가 박쥐로 불리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 동생은 박쥐로 불리는 그가 동생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우두머리를 부임해 온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해서 동생이 알고 있었나? 아니죠. 자, 여기서 놀랄 일은 아닌데 라고 했지만 빌어먹을 이라고 했잖아. 빌어먹을. 놀랄 일은 아니지. 그런 식으로 남 배신하고 산 새끼야. 그러면은 못 살겠냐. 잘 살겠죠. 어떻게든 아득바득 올라가지고 우두머리에 됐을 수 있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20번이요. 자, 20번에 어문규범에 맞는 문장 1번 다음 주에 뵈어요. 여러분, 자, 용언에서 어느 부분이 어간? 돼. 어간 다. 어미. 그러면 이 다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어미가 반드시 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모음 어미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걸 줄이면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존대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 그러면 요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돼요. 그래서 왼쪽 형태, 오른쪽 형태 두 가지 가능하고 저 형태는 안 돼요. 보조사 요를 어미 자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도순, 오손도손 둘 다 되고요. 빌려, 다음날 띄었어야 돼요. 다음날 합성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북엇국, 사이시옷. 그리고 요약, 토록이 왜 안 되죠? 요약하다. 여기가 뭐야? 안 울림 소리가 오면 토가 올 수 없어. 자, 그 다음 21, 22번 세트. 자,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입니다. 적절한 것은이니까 여기서 선지를 먼저 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22번 여기서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의 뜻풀이. 요거 어휘죠.
그리고 문맥적인 추론을 시킬 수도 있고 사전적일 수도 있어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볼까요? 그것은 알렉산드르 2세가 통치하던 최근의 우리 시대의 일이었다. 자, 그것이 뭘까? 물음표. 그 시대는 문명과 진보의 시대이고 재반 문제점들의 시대, 그리고 러시아 부흥 등등의 시대였다. 여러분, 기출 플러스 안에서 했어요. 재반 문제, 재문제. 본 적 있는데 최근에 재문제의 제자 한자. 자, 이게 무슨 제자였죠? 여러 가지 문제, 재문제. 현대 시대의 재, 이때 여러 문제 이런 뜻. 그럼 재반되는 수반되는 문제들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그리고 러시아의 부흥 등등, 부흥이 뭐죠? 흥하다. 그래서 여기 한자 중에 낮자 중 하나만 알아도 추론이 되죠? 문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까지 읽고 어휘 문제도 중간에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 단점은 뭐냐면 어휘 문제만 단독이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세트라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꾸 중간에 흐름이 깨져. 그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어휘 문제 나중에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중간에 흐름 깨지는 거 방해가 더 심해서.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불패의 러시아 군대가 적군에게 내어준 세바스토폴에서 돌아오고 러시아가 흑해 함대의 괴멸의 축전을 거행하고 하얀 돌벽의 모스크바가 이 깊은 사건을 맞이하여 이 함대의 승무원들의 생존자들을 영접 경축하고 그들에게 러시아의 좋은 보드카 술잔을 대령하며 러시아의 훌륭한 풍습에 따라 빵과 소금을 대접하며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던 때였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시대는 여러분 문명과부터 절하던까지가 싹 묶어서 시대를 설명해요. 언제의 시대요? 여기 알렉산드르 2세가 통치하던.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알렉산드르 2세가 통치하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그 다음 또한 그때는 형안의 신인 정치가와 같은 러시아 소피아 사원에서 이 기도를 올리겠다는 꿈이 깨어짐에 슬퍼하고. 그러면 같은 때인데 같은 때 다른 측면을 또 보여줄 건가 봐. 왜냐면 여기는 이 시대가 기뻤던 자들의 입장에서의 서술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한 그때는 자, 이들은 꿈이 깨어졌고 슬퍼.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전사한 사람들의 내용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부상자들에게 차와 타인의 돈과 시트를 나누어 줬지만 아무것도 훔친 게 없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 자, 여기까지 가로 닫고 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을 때 또한 그래서 누군가한텐 기쁜 시대였으나 희생이 있었던 시대이며 또한 그것을 위대한 인물들이 이를테면 사령관, 행정관, 경제학자, 작가들, 운명가 그리고 또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없지만 그래도 위대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의 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얻었던 것들. 두 번째, 잃고 희생된 것들. 세 번째, 새로 생겨나는 것들. 이렇게 시대를 설명했어요. 또 여기 모든 범죄자들을 응징하기 시작한 사회 여론이 모스크바의 배후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축배사로 울려 퍼질 만큼 확고히 된 때, 그러면 사회 여론이 세졌다. 이게 또 추가가 됐어. 그럼 4개. 자, 그리고 이 준엄한 위원회가 악덕 위원들을 잡아서 달려가던 때. 자, 여러분 진짜 지겹지 지금. 되게 지문이 긴데 다 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적절한 것,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끊어주세요. 특정 시대, 한 시대예요. 다양한 사건을 나열했다. 밑줄 너무 쉽지? 그랬잖아. 지금 크게 4가지. 자, 그 다음에 자 22번 기업부터 미음의 뜻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보면 되는데 준엄하다라고 했죠. 이때 이 준엄하다의 엄자가 엄격하다는 뜻이야. 기준이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격의 엄, 확고하다. 자, 됐습니다. 23번 준엄하다 정도 수준의 우리 한자는 다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한자어 잠깐만 어려운 게 있나? 재반 문제 알아야 된다니까. 그지? 그 다음에 부흥도 괜찮고 형안. 형안은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하지만 뭐 응징이랑 그리고 준엄 이런 것들은 뭐 형안은 관습적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23. 다음 글을 토대로 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예상한 것은 인물 간의 관계의 동그라미. 그래서 문학인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지칠 대비 논리학 할 때 이 문제 끌어갔거든요. 예, 근데 사실 논리학적으로 식을 안 세워도 되고 얘는 정리만 잘하면 돼요. 식 세우면 더 오래 걸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오행에서 상생은 기르고 북돋우고 촉진한다. 요렇게. 상극은 말이 다르죠. 억압하고 구속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오행 사이에는 모두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존재한다. 상생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만물의 발전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얘가 자, 여기 사물의 발전과 성장. 그 다음에 상극 관계가 없으면 사물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에 뭐가 안 돼? 정확하게 이 부분이야. 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 둘이 담당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이해되죠? 자, 상생해야 얘가 돼. 근데 이거 할 때 뭘? 균형과 조화를 상극이 줘. 그러면 둘 다 어때요? 가장 좋은 건 둘 다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생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고 뭐, 외울 수 있어? 어휴, 이거는 뭐 그냥 하루 종일 쳐다봐도 나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놔두고 너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너 여기 있어. 그래서 밑줄만 할게. 목생화부터 쭉 그냥 바로 쳐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건 상생과 상극을 나누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서유기의 등장인물은 오행의 생극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 봤을 때 생극관계니까 동그라미 쳐 아니면 세모 쳐? 생극? 그치? 그러면 뭐야? 그래서 뒤를 봐. 작품에서 3장은 오행 가운데 수다. 3장과 상생관계에 있는 상생은 뭐였어? 동그라미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3장과 상생관계 동그라미에 있는 인물은 목인 저팔계이고 끊고 상극관계 세모는 화인 손오공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동그라미와 세모를 합쳐야 생극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3장의 제자들 중 특별히 저팔계를 편애한 것은 그들이 상생관계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3장과 저팔계요. 3장과 저팔계가 상생이기 때문이고 자, 그러면 편애에다가 동그라미 쳐. 편애. 자, 그 다음에 손오공에게 각박한 것은 상극관계이기 때문이다. 각박의 세모 쳐. 그냥 밑줄 물결해도 되는데 그냥 잘 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3장과 손오공 사이에는 상극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손오공은 화인 동시에 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전에 상극이라고 하더니 상생도 있다고? 여기다 물음표 하나 줘요. 그 뒤에 이유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화인 동시에 금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금이 이때 여기서 막 멈추고 저 위에 아까 밑줄 물결 그은 거랑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선지가 시킨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굳이 매칭해서 입증하면서 뒤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얘가 거짓말 하겠냐고. 그치? 여기 있는 걸로 조합해서 얘기를 했겠지. 자, 그 다음 여기서 금이 수를 낳는 상생관계이므로 손오공과 삼장관계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럼 상호 보완은 동그라미다 밑줄로 가야겠죠? 상생이면 상호 보완이란 얘기니까. 그러므로 손오공은 서행길을 가는 동안 3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3장이 미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그를 정신적으로 인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오정은 그러면 사오정 앞에서 한번 끊어줘. 그러면 여러분 저팔계와 손오공 사이도 한번 끊어주고 사오정은 오행에서 토다. 사오정은 참을성이 많고 침착하면 사려 깊은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따 사오정이 필요하면 그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선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슬라이드 왔다 갔다 했지만 쳐놨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칭하는 거 맞아요. 이거는 원래 못 외워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선지를 보고 지문을 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편견이야. 자, 그러면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관계가 그럼 손오공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손오공에게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여기서 화인 동시에 금이라며. 손오공 화금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저팔계는 뭐라 그랬어요? 저팔계가 상생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목이요, 목. 그러면 이거를 세 개를 조합해서 저 앞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밑줄과 물결 친 거에서 얘네들이 상생인지 상극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야. 그때.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자, 3번만 입증할게요. 나머지 해설지 다 있어. 시간만 간다. 자, 손오공과 사오정 사이에는 그럼 손오공 아까 2개 뽑아놨죠. 그 다음에 사오공이 뭐라 그랬어? 사오정이 뭐라 그랬어? 사오정은 토래매. 토만 나왔잖아. 다른 거 안 알려줬지. 그래서 요 토만 들고 앞에서 찾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뭐인 게 지금 틀려. 상극이 아닌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식이 아니야. 그냥 확인을 빠르게 하세요라서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시간을 많이 주면 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머리를 쓸 필요 없어서 뭐 요약적인 주제 찾기 문제 이런 거보다 더 쉽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시험장이라는 거지. 시험장이니까 그냥 쫄지 않고 어차피 저 위에서 찾아서 얘네들이 뭐인지만 똑바로 도출해가지고 매칭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예요. 펜터치를 안 해. 이거 어떻게 펜터치 안 하고요? 그쵸? 간단히 필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 나는 필기하는 건 좀 지양하라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뭐 손오공 뭐뭐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기 위에다 체크해놓은 게 현란하다면. 근데 풀 거냐 말 거냐 해서 그럼 이런 문제는 중간에 처리하는 게 좋을까? 맨 뒤로 빼는 게 좋을까? 정보량이 많고 계산값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번에 못 풀었을 땐 빨리 포기하고 뒤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시간 확보하면 무조건 풀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여기서 못 풀었네. 아, 풀었네. 이게 아니라 야, 얘는 진짜 단순 무식 지랄이네. 한 다음에 넌 뒤로 빠져 있어. 근데 100% 내가 풀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별이 3개가 나온 거야. 내가 시간을 한 2분 남았어. 근데 3문제가 남았어. 근데 둘은 문학이야. 근데 내가 결정 못했어. 하나는 얘야. 그럼 여러분, 얘는 시간은 걸려도 내가 100% 맞거든? 근데 나머지 2개는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게 아니잖아. 얘를 선택해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4번. 자, 24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긍정 발문이죠? 자, 그럼 지문 먼저 볼게요. 데이터 권력은 역사의 객관적이고 원본에 입각한 사실의 기록의 방식과 해석에도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다. 디지털 기록은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 축적되는 재료에 불과하고 개별 구체적 가치와 질감을 거세한 무색무취의 건조한 데이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권력 이것이 사실 기록의 방식과 해석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변화. 데이터 권력이 예전과 다른 사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사태를 만들었냐면 디지털 기록이 폄하돼요. 가치가 폄하돼.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기록은 불과하고 거세한 건조한 데이터가 됨. 그러면 디지털 기록의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이용자들의 정서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 명령으로 호출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사건사적, 사회사적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용자들의 정서 데이터도 뭔가를 생성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뭐 하면 되긴 해? 여기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 명령으로 호출이 되면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거나 왜 특정 데이터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역사 기록학자들의 물음은 오늘날 인간 활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에 의존한 많은 닷컴 기업들의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어떤 데이터를부터 이렇게 대괄호 해주세요.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왜 특정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얘를 중시하는 이들의 물음은 닷컴 기업들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의 물음과 닷컴 기업들은 같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자, 데이터 취급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데이터 기업 자본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인간의 움직임 활동 그리고 감정의 흐름 모두를 실시간 저장해서 필요에 의해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 패턴이나 관계를 찾는 데 골몰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안 해주면 쓸모가 없으니까 정서 데이터가. 정서 데이터는 뭐 해주지? 아까 물결쳤잖아.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으로 호출을 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닷컴 기업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그 알고리즘, 호출 알고리즘.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 물결 칠게요. 필요에 의해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 패턴이나 관계를 찾으려 든다. 이게 아까 위에 물결 친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본성, 공공성을 담지한 공식 기록을 선별해 남기려는 역사학적 관심사는 사실 닷컴 기업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인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권력 질서 속에서는 개별 기록이 지닌 가치와 진실 등 특수한 흔적들이 거의 지워집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지배적 알고리즘의 산식에는 개인적 차이, 감수성, 질감들은 무시되고 이제 이게 지배적 알고리즘이 이거야.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유하는 집단 욕망들의 경향과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 중요해져요. 그래서 데이터 권력이 강해졌을 땐 인간의 가치 판단이 어떻게 되고 뒤로 밀리고 물결이 중요해진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공적이고 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려는 역사 기록학적 시도는 무시되겠죠. 역사 기록학자들의 의문들도 닷컴 기업들은 관심이 없다며. 자, 그래서 요게 데이터 권력이 닷컴 기업들의 관심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대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게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 2번 거대 기업을 경영하는 데이터 권력은 개인들의 섬세한 차이를 기록한 데이터 가치에 관심 없어. 높이평가 X. 데이터 가공을 통해 생존하는 데이터 기업은 알고리즘 산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한다. 여러분 여기서 체계적으로 저장하나요? 여기 앞에 나왔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모두를 저장해요. 실시간에. 선별 안 해.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데이터 권력의 지배적 알고리즘을 수용하여 역사학은 더 잘하나요? 아니 이제 역사학이랑 이 지배적 알고리즘은 상충해. 가치 추구가 달라. 자, 그 다음 5번 역사학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을 이해한 역사학자들과 데이터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그 두 패를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나라 무제는 춘추학자 동중서의 헌책을 받아들여 도가나 법가의 사상을 멀리하고 그때까지 제자백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유가의 사상을 그래서 한나라의 정통사상으로 인정했다. 그럼 예전에는 유가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유가의 지위가 높아졌겠죠. 한무제에 의해. 그 다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유가가 이긴 걸까? 자, 그러면서 당시 유가 외에 유력한 사상으로는 도가 법다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이죠? 어디 봤어요? 독해 알고리즘이요. 독해 알고리즘에 이 유형 말고요. 배열 유형에 이게 있어요. 유가, 법가, 도가가 있었는데 법가 치우고 도가 치우고 유가가 1등 사상이 된 과정을 배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기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도 유형을 바꾸면서 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지문이 턴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깝지가 않아. 거의 5개년 7개년 넘어가야 돼. 근데 우수한 문제. 기출의 역사에서 너무 괜찮은 문제들은 지문을 바꿔서 혹은 아니면 문제 유형을 바꿔서 재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무식하게 10개년, 10몇 개년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선별된 우수한 지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까운 연차 안에 막 반복되는 건 오히려 쟁점이 반복되는 거고 지문을 그대로 내면 지문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사람의 유불리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잘 안 해. 그러니까 지문을 외우는 건 공부법이 아니야.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왜 유가가 되게 중요해졌을까? 당시 유가 외에 유력한 사상으로는 도가 법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법가부터 치워요. 한계를 얘기해서 법가가 왜 나쁜가? 그래서 진나라 붕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붕괴와 함께 법가가 어떻게 돼? 쇠퇴해. 자, 그 다음에 도가가 나와. 자, 한편 무의자연을 주창하는 도가. 그리고 도가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상이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여기서 외부적 강제를 부정하는 도가 사상은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어요. 니네 멋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국과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통치념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국가가 유교적 권위를 승인하고 촌락 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윤리나 규범을 국가 차원까지 횡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절대주의적인 황제 권력을 확립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었다. 불호를 존경하는 향리의 자제.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의 좋은 백성이 될 거니까. 그래서 무제는 가족 도덕이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유교를 국교로 정했다.
그래서 유교가 효자인 게 1순위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충신이다. 예. 그래서 효자가 아닌 충신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자가 곧 천륜이니까 그 다음에 임금에게 잘할 수 없다. 이런 지문도 일행에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 다음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기 전부터 한나라 촌락 공동체는 존재했고 유교의 도덕 교범을 준수하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무제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죠? 전체적인 국가의 체제와 마인드로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왜 틀렸냐 부분은 해설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 내용 일치였어요. 네, 여기서 지문의 길이가 사실은 일행집보다 전반적으로 다 길기 때문에 이 25문제를 한꺼번에 푼다는 건 굉장히 단기 암기력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국회직은 이런 걸 요구하고요. 그러면 일행직을 준비한 때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의 길이의 문제를 한두 문제는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장문 지문도 하나씩 들어갔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장문 훈련하고 싶다 그럼 멀리서 텍스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너무너무 좋은 장문 지문들의 훈련 지문들이 있고 그래서 이 기출 플러스에 있는 문제들에서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답을 맞지 못했다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지문을 끊어 읽어야 되는 기억력인데 무리를 하진 않는가. 아니면 기억하고 푸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련을 부리지 않는가. 이런 나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네, 자 잠시 쉬고 202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